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경직된 학교. 정상적인 등교가 힘들어지며 학교 일상이 흔들리자 우려했던 문제가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위기로 이어진 건데요. 학교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신감, 학습 의욕 저하 등도 학업 성취 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교육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학력 부족 문제는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기초학력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온 것도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기초학력이라는 건 학습 결손이 심각해지기 전에 누적이 심하게 되기 전에 막아야 되거든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학력.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권을 위해 기초학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본격화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기초학력 저하는 그간 많은 논의가 되었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기초학력 부진이 심화됐다는 분석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 시대의 기초학력 부진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보고 그 해법은 없는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원격 수업 효과가 등교 수업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문성 있는 교사 중심의 지원 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기초학력의 문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을 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 6월에 저희 202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됐죠. 네. 이 부분에 기초 학력과 관련된 결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 김유리 연구위원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 6월에 202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2019년보다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은 그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죠. 구체적으로는 중학교에서는 국어랑 영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정 과목이 상승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보통학력 이상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이 좀 주목할 점입니다. 뭐가 감소했다고요? 그러니까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중간 이상, 네네네. 평균 이상. 그렇죠. 그게 감소했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전반적으로 조금 학력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교수님,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은 했습니다, 이게. 예, 제가, 매년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동향 그 교육영역 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이 기초학력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이제 높아져 왔기 때문에 꾸준히?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요? 2010년대 초반부터 정확하게는 2013년부터 꾸준히 높아져 왔기 때문에 금년에 꽤 높아지겠구나 어느 정도 예견을 했는데 막상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1학기는 거의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에 조금씩 등교가 시작됐을 때 선생님들이 좀 놀랬던 것은 그래도 원격 수업을 좀 하면 학생들이 좀 그래도 뭘 배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교실에서 해보니까 그 원격 수업이 전혀 어떤 수업으로서 이렇게 된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됐고, 이 시험이 보통은 5월 달인가 6월 달에 보게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1월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 1학기의 공백이 사실은 그대로 좀 여기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꾸준히 좀 그런 증가 추세는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교실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학습을 어려워하는 애들은 사실 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네, 늘 있었고, 네, 그것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늘어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은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2학기에 학제를 시작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서머 슬라이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혹시 어떤 용어인지 아세요? 서머 슬라이드. 저는 압니다. 슬라이드요? 우리 최철 선생님한테 여름에 기회를 드릴게요. 여름에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온다. 그렇죠. 여름에 공부를 안 한다. 맞아요. 어우, 네. 너무 저희 이제 좋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을 학기다 보니까 여름 방학이 3개월로 되게 길어요. 그렇죠, 길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봄 학기다 보니까 겨울 방학이 상당히 길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 방학이 3개월 정도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원격 수업 개학이 4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간의 학습 공백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겪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11월에 평가한 그 시험에서 이 코로나 슬라이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슬라이드. 코로나 슬라이드. 야, 관련해서 진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궁금한 게, 이제 2010년대 초, 2013년부터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점차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김경균 교수님 해주셨는데, 그러면 19년, 20년 때 그 차이가 더 커졌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가 더 심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간접적인 결과일 수 있는데, 실제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원격 수업은 장기간에 걸친 그 방학을 보내는 그런 효과를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대부분 이제 그 점에서 인정합니다. 예. 원격 수업 효과가 등교 수업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될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한국이 미국을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제외하고는 한국이 제일 길어요. 학교 폐쇄 기간이. 단연기입니다. 이게. 이게 학교 폐쇄 기간이 이렇게 한국이 길었구나. 왜 이렇게 길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두 가지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사교육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 대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저출산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뭐 학교 못 가면 학원 보내면 되는데 내가 학교 가가지고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교육 당국도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 폐쇄 기간이 길어진 게 아닌가. 그게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학력 저하를 초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속상한 게 그 학교 문을 닫는데 사실 학원 문을 여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와 관련된 실증적 데이터가 있나요? 그게 사실은 금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중학생 학력 자료,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학력 양극화라 해가지고 중위층이 대부분 대거 14.9%인가 이제 중위층이 사라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하위권으로 떨어진 학생보다 상위권으로 올라간 학생들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요? 저는 그게 서울은 이제 그 사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 가운데도 사실은 학교를 안 가니까 사교육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상당수는 또 상위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가 제대로 챙기기 어렵고, 그 다음에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당수는 또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그 경제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사교육 참여가 가장 활발했어요. 네. 그런데 이 학적 폐쇄 기간에 원격 교육이 실시된 기간에 그 학생들은 사교육 참여를 이전보다 더 늘린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그러면 사교육이 있으니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건가요 지금 이게? 이 참 안타까운 황당한 그런 메시지예요, 건데 네. 위원님 조금만 더 이런 거 분석 좀 해주세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코로나19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그게 비대면 수업이라는 거죠. 그러한 비대면 수업 안에서 학습을 좀 더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에서도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어려웠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높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더 격차가 커진 거네요. 네, 중간층이 감소했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가원 결과와 같이 학력 저하의 문제가 이게 최하위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 두 분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부진, 그다음에 학습 격차 이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떤가요? 예. 저는 그 학습 동기하고 자기 통제력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가 상당히 강하죠.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해야 될 목표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재적 동기보다는 외재적 동기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한테 수업을 독려받거나 아니면 우리 반의 수업 분위기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 친구들이 그런 영향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통제력 측면에서 이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내비둬도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 디지털 기기가 노트북이나 이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동시에 이게 학생들을 위한 오락의 도구로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수업을 해야 되고 내가 수업이 끝나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대한 노출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 학습의 그 결손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고요. 실제로 저희 반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갔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근데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연락을 해보면 줌으로 할 때? 네, 줌으로 할 때 잠깐 나가요,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왔냐 물어보면 그 잠깐 동안 게임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작년 말쯤에 맥킨지에서 그 발간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맥킨지에서 이제 피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스마트 기기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고서인데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부정적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교육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김영식 대표님 학교 현장에서 느낄 때 이런 기초학력 부진 문제 심각하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게 이게 그 전년도 수업의 공백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초등 이제 5학년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완전히 이제 그냥 그 비대면으로 보내버린 학생들은 초등학교 수학 4학년 수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학년 수학을 하다 보니까 5학년 수학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네.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그러니까 지금 5학년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또 전년도 수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해결이 좀 어려운데 이걸 회복시키는 데는 그래서 한 두세 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공백 시간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투입을 해야 좀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에서 교수님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사실 전수조사 아니지 않냐. 이거 다 한 게 아니라 한 3%? 그 정도밖에 안 한 건데 그걸 갖고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일각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전모를 낱낱이 파악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샘플 정도면은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알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다만 3%만 딱 보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도처에 편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그 평가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사실은 그런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얼마나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의식을 갖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이 개인 수준에서 기초학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좀 나아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 학부모 입장에 봤을 때 우리 아이가 학력에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 정도는 이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 평가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이런 또 반대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처음 이 정책이 들어왔었거든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그리고 그때 학교에서 제가 이 업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이 매우 높은 한 30%에 육박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네, 비결은 학생들에게 너네 이거 시험 점수 안 좋으면 방학 때 나와서 방과후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 협박을 하셨구나? 네, 일종의.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학생들이 끝까지 시험을 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두 문제를 맞으면 미달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두 문제를 더 맞아서 이 학생이 미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금 이 학생의 그 학력의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우리 학교는 학력이 올라간 학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블러핑이 가능하다. 이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 그리고 그 시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를 시키는 겁니다. 성취도 평가 기출문제를. 그러다 보면 문제풀이 방식 연습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익숙해져요. 저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표지평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약 한 10% 정도의 미달 비율이 오히려 교실에서 체감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게 지금 그 유럽의 핀란드에서 이제 유럽의 어떤 상황을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보면 핀란드가 지금 학습 부진율이 한 1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한 20%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언더 어치빙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학력 미달과 미달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그런 좀 그 학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핀란드가 학습 지원 체제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도 좀 10%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명박 대통령 때 3%까지 떨어졌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5%, 6%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핀란드보다 이런 학습 지원이나 기초학력이 잘 해결됐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관심 갖는 비율은 2대2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이 몇 프로인가. 이게 그렇죠, 지금 표지평가일 때만 제가 지금 데이터를 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13%, 7%, 6%인데 사실 이 학생들만 교실에서 학습 지원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초 수준, 3수준. 이 학생들도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언제든지 다시 미달로 내려갈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걸 합친 비율이 이겁니다. 합쳤을 때 어떻게 되냐면 4년 동안 평균이 수학은 학 37%.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겁니다. 영어는 한 32%. 그 다음에 국어는 18%.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기초학력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달 비율을 어떻게 낮출 거냐 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이 학생들이 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실 안에는 10명 정도는 영어와 수학은 늘 추가 지원이 필요해. 국어는 5명 정도는 늘 추가 지원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들 건가. 여기에 정책 역량이 모아져야 되고 그것을 위한 어떤 인적, 시스템적 토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게 기초학력 부진을 그냥 방치를 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초학력 부진을 방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제와 소외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방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존감이나 그리고 행복감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타인의 시선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받는 그 인식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학습의 권리라든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학교 생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출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선수학습에서 성취해야 될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교사들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이러한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짧게 만약에 뭐 차시나 단원별로 이해를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 학문이라는 건 특히 수학이라는 거는 위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서 결손이 생기면 뒤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습 결손이 난 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을 다니면서 학교에서는 수업에서 방관자로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학습 상황에서 실패를 겪다 보니까 다른 상황에서도 자기 효능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학교에서 생활할 때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예전에 좋은교사 운동본부 대표님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초중등학교 12년은 체계적으로 자존감을 파괴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수학습 결손난 부분을 제때 잡아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결손이 나게 되고 그렇죠. 자기 효능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골든